이번에 이제 정부의 다문화 정책 또는 뭐 이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민 정책이라고 본격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는 이제 다문화 정책이라는 하에 편법적인 아니면 또 변칙적인 이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제가 지금 한 10년간 이 다문화 정책을 시민운동을 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2015년에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좀 써달라고 해서 청와대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 제출한 것에 입각해서 이제 그해 이주민의 날에 토론회 발표를 한 거를 기초로 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지금도 그 정책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는 좀 고쳐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발표한 자료나 지금이나 그다지 큰 문제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문화 정책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이 얼마나 엉망인가라는 걸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연수생으로 92년도에 처음으로 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때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아주 우수한 대학 졸업생 인력들이었어요. 대학 졸업 인력들이었고, 심지어는 동남아의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된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뭐 이렇게 하면서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 만들어지면서, 그때 들어온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학력이 고졸이나 아니면 전문대졸에 대부분 거기가 이제 주류를 차지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7년 이후 2010년 전후로 해서 여가부에서 특히 강조했었던 정책이 뭐냐면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예요. 지금도 그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 중도 입국 자녀라는 건, 제가 사실 중도 입국이라는 단어도 제가 만들었는데, 그 중도 입국 자녀는 누구냐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만나기 전에 본국에서 낳았던 자식, 전 남편이죠. 본국의 남편과 낳았던 자식을 초청하는 건데, 초청해서 들어온 경우인데, 이 경우도 약간 자세하게 가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의 평균 학력은, 저도 이제 중도 입국 자녀의 대안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지만,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중학교 중퇴였어요. 자, 한번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서부터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대졸자, 명문대졸자가 들어오다가, 그 다음엔 초대졸 또는 고졸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엔 중도 입국 자녀,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들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 대졸자를 줄여서, 대졸자는 그런데, 그 명문대졸자는 다 3년이라면 돌아가든지 아니면 5년이라면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에 머무르겠죠. 영주하겠죠. 그리고 시민권도 확보를 하겠죠. 이제 국적도 취득하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인권 문제로 해서, 여성 인권 문제 뭐 이런 것과 부딪히면서 상당히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정책도 상당히 세태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 중도 입국 자녀는, 자녀도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영주하겠죠. 근데 그 영주하는 중도 입국 자녀가 실제적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중도 입국 자녀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계명대 김혜승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비공식 통계예요. 비공식 통계인데 96%는 가짜, 4%만이 진짜 전 남편의 자식. 즉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70년대 미국에 이민 가고서 친인척 초청으로 다 미국에 간 사람들 막 뭐 옆에 고종사촌 뭐 사촌 이웃사촌 뭐 이렇게 해서 이름 걸어서 갔거든요. 친척이라고 해갖고 그렇듯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4%만이 진실이고 96%는 가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느냐면 대졸자는 내쫓고 초대졸 고졸자 받아들여서 케어하더니 그 다음엔 그 부분도 이제 중단되고 서서히 이제 초등학교 졸업자 아니면 중학교 중퇴자 이들을 받아들여서 케어하고 있는 실태. 이것이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20년 성과예요. 이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가 알 수 있죠. 그 얘기 속에서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과연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명문대졸 국가 경쟁력이 중졸 국가 경쟁력으로 떨어지겠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아니 전 세계 노숙자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케어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정책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냐? 그에 대해서 관료들은 대답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명확하게 찾아낸 결론은 뭐냐면 바로 복지 위주의 온정적 다문화 정책. 복지 위주의 온정적 다문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즉, 이제 복지 위주의 시혜적 다문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열악한 조건의 사람들로 이주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20년간에 걸쳐서 인권, 복지 위주의 온정적 다문화 정책으로 그 이주민들의 질은 훨씬 더 열악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내가 1번 한국 이주민의 실태, 그 다음에 2번째 2번 다문화 정책의 변천 과정, 3번 기존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이민 정책, 뭐 거의 여기까지는 이 한 단어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산업연수생도 있고 이주 노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 다문화 자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한 220만 정도의 다문화 관련 인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3개월 이상. 218만인데 작년 올해 초 법무부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주 노동자는 엊그저께 발표한 데는 이제 100만을 넘어섰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아까 이렇게 단적으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다문화 정책에서 아주 헷갈리게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동포들이에요. 재외 동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600만에서 650만 정도가 재외 동포들인데 처지가 다 달라요. 미국 동포 있고 제일교포 있고 그 다음에 제중 동포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러시아 동포 있고 제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포들이 중국 제중 동포와 제러 동포들이 주로 이제 이주 노동자로 들어오죠. 하층 이주 노동자로. 근데 왜 이들 문제가 아주 애매하냐면 이들 제중 동포와 제러 동포는 북한 탈북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미동포, 제일교포처럼 취급도 못 받고, 그렇다고 다문화 가정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사이 간층이에요, 간층. 그래서 그들도 상당히 억울해해요. 우리가 다문화냐? 어떤 때는 또 다문화 정책에는 또 다문화 정책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또는 동포에는 동포, 재외동포 정책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탈북민과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거기서 정부는 뭐냐면 이 동포에서 46년 이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국적을 줬어요.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중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 국적에서 자기가 이쪽에 동포의 자녀다, 뭐 이런 건 친인척이다라는 걸 증명하면 또 국적을 줬어요. 근데 그건 심사 과정이 좀 필요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도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는 이제, 또는 뭐 친척, 자녀가 아니라 먼 친인척이다, 이럴 경우에 이제 동포로서 그냥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문제가 좀 걸려요. 뭐냐면 이들을 이주노동자로 대우를 하고서 3년 만에 일하고 다시 1차 갱신해서 5년 만에 되돌아가게 했더니, 이제 왜 우리는 재미동포와 제일교포들은 다 맨날 오가게, 자유롭게 오가게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동포인데 차별을 하냐? 이것이 조선족 교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 저번에는 이제 서경석 목사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시비가 있지. 네. 그러니까 그들을 그래서 불만 없게 하려고 뭐냐면 방문 취업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3개월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 제중동포의 노동 인력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방문 취업제로 해요. 거기에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 제로동포의 방문 취업제 형식도 상당히 늘어났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그리고 그들에게 친인척 초청권을 줬어요. 방문 취업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친인척 초청권을 주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한족과 조선족을 차별하냐? 같은 중국인인데. 그렇지. 같은 중국인인데 국적 취득 중국 국적인데 왜 차별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쪽에 한족 중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중국 대사관 쪽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왔냐면 베트남 정부에서 왜 중국과 우리를 차별하냐? 결국 그래서 지금 결혼 이주 여성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 중도 입국 자녀가 아까의 엄밀한 의미의 중도 입국 자녀, 전 남편의 자식은 4%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 친인척 초청이 약간 편법인데도 불구하고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하게 이 조선족 또는 중국 정부가 약한 고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컨트롤 해나가는데. 그러면서 거기가 뚫리니까 뚫리고 또 뚫리고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서 약한 고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적제도에서 또 특히 그러니까 혈통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지귀화라고 하는 간이귀화 요건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필리핀에서 낳은 자식이다, 뭐 인제에서 인지하면 간이귀화 형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제중동포들한테 많이 그렇게 해서 귀화가 되고, 또는 중도 입국 자녀들한테 그것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면서 인지귀화 형식을 많이, 그러니까 간이귀화 형식이죠.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초등생 졸, 중졸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기본적으로 법에 있어서 법은 한 7개 관련 부처가 있는데 주요하게 여가부 법무부가 총괄 출입국관리본부를 하니까 총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는 여가부가 하고 그 다음에 주민관리는 행안부가 하고 다문화 자녀교육은 또 교육부가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촌 결혼 이주 다문화 가정은 또 농림부가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미취학 아동의 유아원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복지부가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 관련 부처가 한 7개 부처가 있어요. 7개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은 주요하게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2005년에 처음 만들어진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지금은 거의 예산을 한 70~80%를 차지하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이제 여가부가 원래 복지부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참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건데 한마디로 자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만들어졌어요.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가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쪽에 예산이 막 태워지고 있었으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당시에 2007년 2005년도에는 다문화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면 예산이 막 떨어지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 늘리기 하려고 다문화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교육, 다문화 무슨 하면 이제 예산이 깎이지 않으니까 기재부에서. 4차 산업혁명 붙이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벤처, 4차 산업혁명 일자리 하면 그렇듯이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막 만드는 거예요. 사업을 어거지로라도 막 만드는데 만들 적에 이제 여가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맨 처음에 어느 정도 틈새였느냐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하면 제한 외국인이잖아요. 이름이 제한 외국인인데 이들이 이제 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국적 취득하고 3년 경과까지 3년이면 사회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3년 경과까지 봐요. 근데 이제 여가부에서는 3년 경과되고서도 미취득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주 10년이 지난 뒤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거, 요 틈새 시장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니까 외국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한국 국적 외국인은 아닌데 한국에 적응 못하는 외국 출신 한국 귀화자들 요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논리로다 해서 여가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 법에다가 이제 예산이 막 태워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니까 자꾸 확장이 되죠. 확장이 돼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예산의 주요한 70~80%는 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는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서 총괄만 할 뿐이고 실제로 예산은 세계인의 날 기념식 5월 20일 날 한 거 그리고 몇 가지 실태조사 이런 걸로 다 해서 예산은 사실상 한 3에서 7%
전체 제한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 예산에 다문화 정책 예산에 한 3에서 7%이 정도 포션만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5에서 20% 정도가 다문화 자녀로 해갖고 교육부로 가요. 그리고 거의 그 다음에 또 일부가 복지부 유아원 쪽으로 다문화 자녀 유아 미취학 아동 거길로다 가고 대부분 한 70% 정도가 다문화 가족 예산으로 해서 여가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가부로 떨어지면 여가부는 자기가 관장하는 게 제한의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오직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고기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전체 다문화 가족 예산이 한때는 최대 1200억까지 늘어났는데 그 제한의 외국인 처우기본법 그것까지 총괄해서 관련 예산이 1200억까지 늘어났는데 여가부가 관장하는 게 한 900억 정도 지금은 한 800억 수준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전체가 한 포션이 900억 수준이고 그러니까 지금 700억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 예산이 전체 218만이라고 그랬잖아요. 218만에서 그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는 다문화 가족 인구가 결혼 이주 여성 해서 한 40만, 다문화 자녀 20만, 그래서 60만 명 정도에게 218만 중에서 60만 명 정도에게 95%의 예산, 자녀도 이제 교육 예산들이니까 95%의 예산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뭐냐면 이들이 다문화 가족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케어를 받고 있는 비율은 한때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느냐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23%였어요. 그럼 자 보세요. 60만 명의 23%지 않습니까? 60만 명의 23%면 어느 정도죠? 비율이 그러니까 25로 4분의 1로 다 치고 15만 정도에게 다문화 가족 예산의 95%가 투입되고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럼 다문화 가족들은 좀 그럼 자기들은 많이 받았느냐? 그게 자기들은 받은 게 없는데 이래요. 그럼 누가 어디로 갔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직원들과 다문화 가족을 케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급여로 교육비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결국 중간 전달자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을 케어하기 위한 중간 전달자 쪽에 그 강사들 그런 쪽에 예산이 집중돼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들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왜 받은 것도 없는데 퍼주기 하냐? 다문화 퍼주기. 그럼 자기는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노동자나 다른 외국인들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뭐 받은 게 없는데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거의 돈이 거의 0원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안 돼요. 여기는 전혀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국지성 호우로다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사막이고 홍수와 사막의 병존이구나 이거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산 투입. 여기는 저가 꿀로 목욕하고 저기서는 가풀만 줍고 그러네. 그러니까 좀 이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부처별로 다 예산 싸움이다 보니까 서로 실갱이하면서 통합적인 것들을 방해를 해요. 왜냐? 이게 제가 한 예인데 제가 이제 이민 다문화 기본법 또는 통합 기본법을 만들려고 2015년에
무지하게 저도 한 10년간 그걸 만들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 법무부를 설득하고, 법무부가 그나마 그래도 기본 가닥을 잘 잡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가부는 복지 위주로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가닥을 잘 잡고 있는데, 거기랑 해서 통합기본법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이것이 번번이 여가부에 의해서 좌절이 돼요. 여가부,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통령과 지근거리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 주로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조윤선 뭐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 황교안 장관 겁을 내는 거예요. 조윤선하고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팀, 나랑 상의하는 팀을 갖다 해체해버리고, 한 명은 저 전주로다 보내버리고, 한 명은 저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다가,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요즘 뭐 다시 뭐 한마디씩 하는데 사실 한마디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나 거기에 아부했던가, 박근혜 정부에.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거를 침묵했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침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부분적이고 분절적일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위주의 다문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까처럼 얘기했지, 국지성 호우와 사막, 통합적인 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이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포라는 또 약한 고리 때문에 또 뚫리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 법도 보면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 있고, 그 다음에 국적법이 또 있죠. 국적법도 이 관련해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적법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법무부에서 외국인 영주권 전치주의를 조금씩 시행을 해요. 영주권 전치주의를 시행을 하는데, 영주권 전치주의라는 게 뭐냐면, 왜 시행이 안 됐느냐면, 그것도 여가부 때문에 시행이 안 됐어요. 영주권 뭐시고? 전치주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영주권 전치주의는 뭐냐면, 국적 취득 전에, 미국 시민권을 얻기 전에 영주권부터 줘요. 너 미국에 와서 살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미국 시민권은 주지 않고. 그럼 살도록 허용하면 미국 정부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지르나, 성실하게 살고 있나, 아니면 미국에 충성할 마음가짐이 돼 있나, 이걸 관찰한 다음에 국적 시험을, 취득 시험을 보게 하죠. 귀화 시험을. 우리는, 그래서 미국은 영주권 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시민권을 얻기까지 보통 한 10년 걸려요. 10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국적 취득까지, 사실은 국적 취득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취득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혼 이주여성은 이제 편법적인 이민이니까, 근데 결혼 이민이니까, 그러면서 국적 취득을 주는데, 결혼 이민자는 최대 사회통합 이수제라고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그걸 이수한 걸로 다 해서 요건으로 다 해갖고 최대 빠르면 2.5년, 그러니까 2년 6개월 만에 주고, 보통은 3년 6개월 정도면 취득을 해요. 취득을 하는데, 영주권 전치주의를 제가 그렇게 2010년서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좌절이 됐어요. 왜 좌절이 됐느냐면, 저는 이제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요건이었는데, 하나는 적어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간다, 우리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열심히 살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에다 저축을 하고 한국에서 쓴다, 모범적으로. 그런데
이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면 자기가 그냥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서 모든 돈은 다 본국으로 보내버린다. 맞지. 그렇게 그러면 결국 국부 유출이다. 그렇지. 자금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도 뭐 몇백억씩, 그러니까 월급 날이면 몇백억씩 송금이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외국인 주민 처우기본법에서 법무부에서 계속 해마다 업데이트되면서 앞으로 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우수 인력 도입에 역점을 둔다, 이런 얘기를 계속 써요. 사실 레토릭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네? 왜 레토릭이냐면, 우수 인력이라고 하나 받아들였던 사람이,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박노자예요. 박노자 어떤 사람이에요? 박노자 교수 저기 소련 출신인데 김일성대 유학 갔다가 이제 고대 유학 와서 했는데, 이름이 박노자예요. 노자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스톡홀름 스웨덴 거기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데 계속 소련 국적,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과 한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와서 해놓고 계속해서 언론에 대고 엄청나게 한국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해외 언론에다 대고 폄하하고 그렇게 해왔죠. 요번에도 대표적 그렇게 하고 거의 반환 인사예요. 그렇지. 반환 인사를 우수 인력이라고 해서 뒤에 줬어요. 박사 받았다고, 아니면 교수라고. 그 사람이 무슨 한국에 기여를 해요? 난 기여한 게 없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얘인데 그 법무부의 우수 인력의 카테고리에는 박사, 무슨 어디 뭐 노벨상에 준하는 기술 인력,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예? 왜냐? 한국 같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국적을 취득하고 어디로 이민 갈 이유는 거의 유일하게, 큰 보면 소득도 있지만 소득 가지고도 이민 안 가요. 자식 교육 때문에. 자식 교육 가지고 자식들한테는 자식이 원하는 나라에 가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와서 교육을 받을 그 자녀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민 올 가능성 제로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교환 교수 온 사람들 다 있는데 절대 한국 국적 취득 안 해요. 예, 다 돌아가지. 예. 그런데 거기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레토릭이에요, 하나의. 레토릭인데 그걸 끊임없이 써대죠. 업데이트 하죠. 뭐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쓰고.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우수 인력이 꼭 그게 우수 인력이 아니다. 한국에서 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대졸자 정도 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건강한 한국인이 되는, 건전한 한국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수 인력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 길을 열어줘야지. 그것이 쥐구멍일지라도, 자그마한 구멍일지, 바늘구멍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할 거 아니냐. 그 과정으로서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자. 중간 과정으로서 충분히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 검토하는 기간을 갖자.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반대에 부딪혔느냐면, 그렇게 되면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 기간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왜냐면 영주권 전치주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도 너 결혼했으니까 영주권을 줄 테니까 지켜봐야 될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나서 국적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기간이 지금 3년 6개월, 뭐 2년 5개월, 이거보다 한 6, 7년 정도로 늘어난다 이거지. 2배 정도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이자스민 의원 씨를 계속 압력을 넣어갖고 거기서 무조건 반대하게, 여가위에서 무조건 반대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이 안 됐었던 거예요. 시행이 안 되다가 최근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시행이 되고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 이자스민 의원실에서 이주 아동 권리보장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유엔 아동 협약에 가입했었거든요. 거기에 가입한 거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또 법무부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됐는데 나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 간담회에도 갔었는데 제가 반대를 한 것 때문에 안 되지는 않았고 법무부가 반대를 해서 안 됐는데 저도 언론에 쓰면서 결정타를 주긴 했죠. 근데 왜 저는 반대를 했느냐면 법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미국도 이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다 가입했었는데 미국도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주 아동 권리 해갖고 그렇게 하면 이주 아동 권리에 보면 이 이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와 떨어지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동이 20살 때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끼리 여기서 베트남 노동자들끼리 와서 애를 낳아버리면 무조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럼 미국에서도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 아동을 이유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멕시코에서 저기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아동부터 친인척한테 갖다 버려요. 거기서 학교 다니게 만들고 LA에서 학교 다니게 만들고 나중에 재보호하려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저희들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가족 뭐 많은 그 사건이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면 모두가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법이라는 건 뭐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법을 아직도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정책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요거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다 통용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안 되게 했던 건데 그거를 여가부와 이자스민 의원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왜 일어났느냐면 한국의 다문화 이민 정책은 아직까지도 정부는 이민 정책을 이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민 정서상 그거 용납 안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여가부에서 주장해서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거꾸로 저의 주장은 뭐냐면 한 명을 받아들이든 두 명을 받아들이든 결혼 이주 여성을 편법적인 이민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다른 이주 노동자들을 영주권 전치주의 해갖고 받아들이든 이민법이 반드시 이민 정책 통합적인 이민법이 반드시 존재하고 거기서 그 법에 의해서 수급 조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통합적인 정책이 시행이 가능하다. 네? 한마디로 우리는 수학이라는 수학책 없이 산수 공부하고 여기 공부하고 나눗셈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책이라는 건 수학이라는 건 단어를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체계화가 안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체계화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이민법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민법을 만들면 국민들한테 서로 지금 인구 저출산 상황에서 만드는 게 옳을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토론하면서 정리가 될 거잖아요. 공통분부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럼 각각의 영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나와요. 국적법을 과연 이대로 줄 것이냐, 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은 이대로 줄 것이냐, 통합적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 얘기는 그 속에서 뭐가 얘기나면 왜 그럼 우리는 이민 정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이유를 정부가 답해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럼 그 속에서 야, 외국인들을 도와줘야 되잖아. 이 논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외국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냐면, 야, 외국인들을 이렇게 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알아? 라고 정부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그 설명 속에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아니면 국익을 위한 이민정책이라는 기본 틀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국가 경쟁력, 국익이라는 걸 우선순위에 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귀화나 영주권이나 아니면 결혼 이주 여성의 이나 아니면 저희 중도 입국 자녀나 이것들이 다시 재체계화가 된다는 거예요. 동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캐나다, 미국 같은 데서는 캐나다에서는 73년도에 다문화주의 국가를 선언하면서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76년에였는데 거기에서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캐나다가 그러면서 캐나다 발전에 큰 기틀이 됐는데 그 속에서 가장 미국도 그때는 안 했었는데 캐나다가 한 게 점수제였어요. 점수제가 뭐냐면 이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민 A, B, C, D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한국인, 뭐 중국인 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점수를 너 영어 잘해? 그럼 영어 토탈 100점. 그다음에 너 재산 얼마 있어? 1억이면 토탈 100점. 너 운전면허나 기술 자격증 있어? 이런 거. 해서 이런 요건들을 한 500점 만점을 만들어요. 거기서 토탈 점수를 체크를 해요. 과락 있고. 과락 있으면 안 받고. 토탈 점수를 하면 좋아. 350점 넘으면 받아줄게. 과락 없이.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A는 350점이 넘었어. 받아들여. B는 한 340점이 안 됐어. 이렇게 해서 그 점수를 갖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력이, 거기에는 이제 학력도 있어요. 대졸자야, 아니야. 이런 것도. 그럼 우수 인력이 그런 속에서 점수로 다 환산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점수로 다 돼서 인맥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환산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수급 조절이 가능해요. 뭐냐면, 그럼 밴쿠버에서, 퀘벡주에서 딱, 하면, 야, 밴쿠버 이번에 내년엔 몇 명 받아들일까? 1000명 받아들. 퀘벡이도 500명 받아들. 500명 받아들. 아니, 이제 주에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은, 자, 밴쿠버를 딱 했더니 350점으로 했더니 1000명이 아니라 1500명이 돼버리네. 밴쿠버 희망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밴쿠버로 갈래. 밴쿠버는 살기 좋으니까 높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350점 했더니 1500명 되네? 그럼 밴쿠버는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1000명 하려면 380점. 오늘 높아지고. 그랬는데, 퀘벡 했더니, 퀘벡은 이게 300점밖에 안 되네? 500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350점짜리, 밴쿠버는 네 점수는 힘들고, 너 퀘벡주 가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밴쿠버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50점 기본 커트라인은 넘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퀘벡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 너무 많아졌어, 이민자들이.
이번엔 좀 줄여야 돼. 총 인원을 한 2만 명 받아들이는 걸 10,000명으로 줄여야 돼. 하면은 올해 커트라인은 380점.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조절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수 인력 받아들인다고 맨날 박사 뭐 무슨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수 인력을 예?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캐나다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어요. 성공리의 이민정책은 성공리했죠. 바로 우리는 이민정책은 표방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편법적인 이민은 증가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편법적인 이민이 결국엔 우수 인력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번 어떤 왜 우수 인력이 아닌가를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이번엔 너무 이주 노동자가 많으니까 좀 쿼터 제로 해갖고 우리가 계약한 데가 한 개 국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줄여요. 줄이면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럼 그 해는 결혼 이주 여성이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에 들어오기 힘든 이주 노동자들이, 예? 이주 노동자는 또 시험도 보고 뭐 그러거든요. 한국어 시험도 보고. 이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예? 그리고 중도 입국자녀가 대폭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풍선을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에 살 거니까 엄청나게 복지를 펼쳐주고, 여기는 아예 완전히 시베리아를 만들어 놓고, 이게 맞는 건가? 자, 여기서 이런 것이 결국에 통합적인 이민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 적에 이제 통합적인 이민법을 만들면서 그 통합적인 이민법을 왜 만드는가? 국익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정리가 되고 그거를 수행하는 이민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이민청도 저는 주민관리가 기본이니까, 이 사람들은 주민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 둬도 좋은데, 미국도 이미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행안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독일은 내무부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법무부에 뒀다가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내무부로 갔고, 예? 그 다음에 뭐 프랑스는 이민다문화부가 따로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무부 중심으로. 다만 영국은 또 외교부에 있는데, 어쨌든 내무부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 뭐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본부가 있다 한다면 그걸 이렇게 해서 청으로다 독립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건 이렇게 되는 거를 법무부조차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무부에서 이런 얘기 막 유튜브로 나오면 근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자체로 보면은 1등 큰 형님이 누구냐면 검찰이에요. 그렇죠. 예? 검찰이 큰 형님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교정국이 둘째예요.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본부는 한마디로 약간 의붓자식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의붓자식이 점점 더 시대가 변하면서 커지는 걸, 그 큰 형님이 좋아할까요? 반대할까요? 그래갖고 뭐냐면 출입국관리본부는 항상 검찰에서 나가요.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성장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언간생신 자리도 탐을 못 내요. 거기에
출입국 제한외국인 정책위원회를 다루는 총리실에 파견하는 그 행정관 조차도 행정관 TU가 하나 있는데 저 민정수석실에 그조차도 법무부에서 가요. 아니 이게 그 검찰에서 가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검찰에서 다 쓸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조차도 이게 뺏기기도 싫고 행안부를 뺏기기도 싫고 그렇다고 검찰에 두어서 또 독립적인 외청으로 다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적당하게 너희들은 그 정도에서 그냥 있어. 이게 법무부 큰형님의 논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왜냐면 그리고 출입국관리본부가 이게 청으로 다 해서 되는 걸 또 누가 반대하냐? 여가부가 반대래요. 여가부는 예산 뺏기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시스템. 그래서 인수위 때 확 저기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민법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이거를 담당하게 되는 이 외청이 하나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독립대에 나가겠죠. 예?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정리정돈이 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혜성, 복지 위주의 다문화 정책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분산된 각 부처에서의 분산, 법적으로도 분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안 된 채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갔고 물은 새는데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들은 뭐냐면 점점 더 왜 다문화 퍼주기 해? 왜 다문화 하면서 반다문화 정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은 산지 사방으로 새는데 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불만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정책에 대한 갈등은 더 강화되고 이런 것이죠. 자, 요번에 저기 한번 봅시다. 난민 문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김대호 소장님도 그렇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왜 최저임금 과속 인상된 급등한 걸 갖다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상당히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요. 왜냐? 임금이 갑자기 그냥 20% 30%가 뛰어올렸으니까 자기들은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20% 30% 뛰었으니까 야 한국 가면 무조건 월급 많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들어오는데 그럼 거기다 차등 적용을 하느냐? 차등 적용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또 헌법조차도 또 손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게 헌법의 정신이니까. 근데 또 결정타는 뭐냐면 실제적으로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게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 차등해서 저기 임금을 지금 8,300원 되는 걸 갖다가 한 5,000원 수준으로 낮췄다 봐요.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8,300원 되는 내국인 쓰려고 하겠어요? 5,000원 내 외국인들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 결국 외국인 인력만 더욱더 늘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뜩이나 일자리 없는데 더 없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높인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과속 인상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히려 푸는 방법이 그럼 뭐냐? 저는 쿼터제를 통해서 외국 인력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았었던 부분을 쿼터제를 해서 외국 인력을 지금 100만 수준에서 50만 수준으로 절반이나 아니면 70만 수준으로 줄였어야 된다. 이것부터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가장 밑바닥이 대부분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들을 쿼터 제로에서 적게 받아들이면 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이 인력 못 구해서 아우성을 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사람들 뭐 좀 그건 계속 그렇게 내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국 젊은이들이 취업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5,000원 받고선 도저히 못해 하면서 이제 그때 되면 자 보세요. 노동자와 수급을 한번 보세요. 실업자가 많을 적에는 노동자가 힘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비 노동자잖아요. 실업자는.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으면 노동자는 사장 자본가한테 발언권이 약해져요. 근데 노동자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실업자가 없어져요. 그럼 노동자가 힘이 세져요. 그러면 최저임금 낮은 청년,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이제 발언권이 세질 거예요. 나 더 올려주세요, 뭐. 발언권이 세질 거예요. 최저임금 말고 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고 점점 더 나는 더 그러면서 조금 더 하청 중소기업인들이 좀 더 고통을 좀 감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많고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의존한 한국 경제 시스템이 왜 이루어졌느냐? 사실 대기업 정규직 고급 노동자들의 대기업 자본가들과의 카르텔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내 전공은 아니고 김대호 소장님의 전공인데 한마디로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청단가 후려치기 해갖고 후려치고서 중소기업들 아주 부품 싸게 받아서 대기업 노동자 살찌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를 줄였다. 그러니까 1,000명 있는 걸 500명 줄이고 500명만 했다. 그럼 이제 하청 부품업체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외국인들 한국 청년들은 더 돈 더 달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청 단가 후려치기를 대기업이 하면은 나 그거 갖고는 더 못해 니들하고 끊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개기기 시작할 거예요. 기업가들이 개기기 시작하고 나 못해 뭐 하면서 아우성이 싸움이 나오겠죠. 단가 후려친 단가로는 난 부품 납품 못해 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정부가 조금씩 정말 개입을 해서 이게 공정거래인가 불공정거래인가를 좀 따져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일부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군살 빼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군살 빼기로 들어가야 그 낙수 효과가 더 내려오죠. 저는 그런 방법이 외국인 노동자 이 부분에서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급 조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의 수급 조절을 외국인 노동자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저 그냥 왜 최저임금 갖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높아지고 우리 아우성이니까 야 그럼 외국인 노동자하고 편법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또 최저임금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다 메꾸려고 하고 떼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건 뭐 노동 문제까지 넘어갔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다시 한다면
통합적인 이민 통합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명을 받아들이든 100명을 받아들이든 그 법이 없이 부분적인 법으로 다 하는 것들은 다 편법으로 하면서 편법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는 뭐냐면 이걸 하는 이유,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이민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부 부처나 행정 시스템을 체계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 체계화시킨 속에서 각각의 복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한국에 정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